안녕하세요, 여러분. 15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온 복지 상담사 정지은입니다. 어제 상담실에서 한 어르신이 울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담사님, 손자에게 용돈 10만 원 줬다고 수급비가 끊겼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이시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갑자기 목돈이 생겼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아이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15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수급 자격을 잃게 되신 분들, 반대로 너무 조심스러워서 받을 수 있는 혜택조차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들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게요. 2025년 6월 현재 최신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과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잔액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구 구성원 수, 재산의 종류, 지역 등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 테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무조건 수급 자격을 잃는다. 이건 틀렸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요.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더라도 다른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손녀가 용돈 준다고 통장에 50만 원을 넣어줬는데 수급비가 끊어질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만 원 정도로는 수급비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제해주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서울은 기본 재산액으로 900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경기도는 8천만 원은, 그 외 지역은 3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도 추가로 공제해줘요. 즉,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통장에 1억 400만 원까지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왜 10만 원 들어왔다고 수급비가 줄어들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아마도 이자 소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으로 잡혀요. 따라서 통장에 목돈이 있으면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은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쉬운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서울에 혼자 사시는 김순애 할머니가 계십니다. 전세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시고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어요. 내가 통장에 3천만 원이나 있는데 수급비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셨어요. 결론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1억 400만 원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김순애 할머니의 총 재산은 4천만 원이니 아직 6천만 원 이상 여유가 있는 셈이죠. 그럼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거주자는 모든 재산 합쳐서 1억 원까지, 경기도는 8,500만 원까지,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까지 안전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비가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지만 바로 수급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분이 통장에 2억 원이 있다면 수급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완전히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선인 월 70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기준이 더 높아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상담실에서 자주 만나는 실제 상황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용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지난달에는 박준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상담사님, 아들이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통장에 쌓이고 있어서 걱정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달 30만 원씩 1년 동안 받으면 총 360만 원이고 10년을 받아도 3,600만 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 공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상담사님, 교통사고로 보험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500만 원에 아마 증기하에 50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몇 천만 원씩 받는 큰 사고라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적금이나 예금이 만기되는 경우입니다. 10년 동안 넣어둔 적금 1천만 원이 만기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1천만 원, 1천만 원 정도는 안전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기된 후에 다시 적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적금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일반 입출금 통장에 두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땐 큰 차이도 없어요. 네 번째는 전세금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을 때 괜찮을까요? 전세금 1천만 원 정도 오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안전 기준 안에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5천만 원이나 6천만 원처럼 많이 오른다면 그때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작은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는 절대 수급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큰 돈, 억 단위의 돈이 생겼을 때만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신고 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이 생겼을 때, 일을 시작하거나 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했을 때, 가족 상황이 바뀔 때, 자녀가 취업했거나 결혼했을 때, 큰 재산이 생겼을 때, 부동산을 샀거나 큰 보험금을 받았을 때, 반대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요.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명절 용돈, 몇백만 원 정도의 작은 보험금, 만기된 적금,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만기되는 경우, 그럼 얼마부터가 큰 돈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제 겸상 1천만 원 이상이면 주민센터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수급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 신고해도 괜찮아요. 물론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실제로 작년에 상담했던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용돈을 줬는데 신고를 안 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나서 걱정하며 오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특별한 상황들을 말씀드릴게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상담사님, 우리 집에 차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서 예전에는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의 차만 괜찮았는데 이제는 2초 정건지 미만, 500만 원 미만까지 괜찮아요. 우리 차는 2010년식 소나타인데 시세가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괜찮은 거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차가 너무 비싸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세가 3천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그 차량의 가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가의 차량이 있으시다면 팔고 저렴한 차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자식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어두면 괜찮을까요? 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복지 담당자들은 가족들의 통장까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 통장에 많은 금액이 들어있다면 이거 부모님 돈 아닌가요?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때 거짓말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수급비를 다시 반납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본인 명의로 두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집이 있는데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은 보통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그 집의 시세가 너무 비쌀 경우에는 일부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괜찮고 오히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 자기 집이 있는 것이 기초수급자가 되기에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가 취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같이 사는 경우 자녀의 소득은 가구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면 이 소득이 부모님 소득으로 합산되어 수급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어도 반드시 자격을 잃는 건 아닙니다. 자녀 소득에서도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월 25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 84만 원이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166만 원만 소득으로 간주되죠. 부모님과 자녀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24만 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 생계급여는 못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여전히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금액이 적다면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124만 원이기 때문에 84만 원 정도는 여전히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입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모두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주식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언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입니다.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이제 정말 실수하기 쉬운 함정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15년 동안 상담하면서 자주 본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보험 해약금입니다. 20년 동안 넣어둔 보험을 해약했더니 해약금이 1억 원 나왔어요. 문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 해약금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해약금도 당연히 재산으로 잡힙니다. 3천만 원 정도는 괜찮지만 1억 원 이상이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해약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조사비입니다. 아들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많이 받았어요.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결혼식 축의금, 상가 부조금 같은 건 원칙적으로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결혼식 비용이나 장례비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축의금을 그대로 통장에 쌓아두는 경우라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농사 수입입니다. 시골에서 텃밭에 채소를 키워서 팔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됩니다.
농사도 엄연한 사업입니다. 텃밭에서 가끔 채소를 팔 정도는 괜찮지만 정기적으로 월 10만 원 이상 벌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임대 수입입니다. 우리 집 방 한 칸을 월 30만 원에 세를 주고 있어요.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30만 원이면 연간 36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 한 칸 세를 놓는 것도 임대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일회성 용돈이나 선물은 괜찮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이제 지역별로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은 가장 높아서 기본 재산액 공제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시는 박정혜 할머니가 전세금 5천만 원에 통장에 4천만 원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총 9천만 원인데 공제 기준 이내라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 시골 지역이라면 어떨까요? 시골 지역은 기본 재산액이 3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해도 총 5,800만 원까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월 5.26%의 이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천만 원과 통장 잔액 4천만 원을 가진 경우 총 재산 9천만 원에서 5,800만 원을 공제하면 3,2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6.26%를 곱하면 월 약 20만 원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월 76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수급비는 5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시골의 중간입니다. 기본 재산액이 8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는 불리하지만 시골보다는 유리한 셈이죠. 그럼 서울로 이사 가면 더 유리한 건가요?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전셋값과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 사는 지역의 기준에 맞춰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 하나 더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76만 원 이하, 의료급여는 100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114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상담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통장을 하나로 모으세요. 여러 은행에 나눠두는 건 숨기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복지 담당자들은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어요. 오히려 통장이 여러 개면 본인도 관리가 어려워지니 한 은행으로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팁은 적금보다는 예금입니다. 적금은 매달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같은 돈이라면 정기예금이나 자유적금으로 두거나 이율 차이가 크지 않으니 일반 입출금 통장에 두는 것이 더 안전해요. 세 번째 팁은 큰 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상담받으세요. 보험금, 상속금 등 큰 금액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받기 전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돈을 받으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담당자가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팁은 가족과 미리 상의하세요. 자녀들이 용돈을 주고 싶어 할 때 얼마까지 괜찮은지 계산해보고 계획적으로 받으세요. 무작정 받았다가 수급비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요. 다섯 번째 팁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큰 지출이 있었을 경우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의료비, 장례비, 결혼준비 같은 항목은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500만 원을 썼어요 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수급비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팁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1년에 한 번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제 상황에 변동이 있나요? 하고 점검받으세요.
법이 바뀌거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5년에도 자동차 기준이 바뀌었죠. 이제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상황과 비슷한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서울에 거주하는 78세 박영철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파트 전세금 8천만 원에 통장 잔액이 2천만 원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죠. 이래도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셨어요. 결론은 괜찮습니다. 서울 기준 총 재산 1억 원까지는 문제없고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수급비를 잘 받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김윤자 할머니 사례입니다. 김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으로 월 45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전에는 생계급여로 76만 원을 받고 계셨어요. 이제 수급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셨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76만 원에서 45만 원을 빼면 31만 원이 남기 때문에 여전히 그만큼의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었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세 번째 사례는 대구에 거주하는 80세 이호석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유지하던 생명보험을 해약하면서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셨어요. 원래 통장에는 1천만 원, 전세금은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해약금까지 합쳐 총 재산이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구는 기본재산 공제가 5대 800만 원까지니까 200만 원이 초과되었죠. 이 초과 금액에 월 6.6%를 적용하면 약 2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수급비가 76만 원에서 20만 원이 줄어든 56만 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수급 자격은 유지되고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시골에 거주하는 69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최 할머니는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팔아서 월 1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셨지만 나중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농업소득도 분명히 신고 대상입니다. 다행히도 월 15만 원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정직하게 신고하셔서 담당 공무원도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정확히 알고 미리 상담하고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작은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는 절대 수급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지역별 안전 기준을 기억하세요. 서울은 1억 원, 경기도는 500만 원, 기타 지역은 800만 원까지는 안전합니다. 셋째, 확실하지 않으면 꼭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법과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전문가 상담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자녀 명의로 돈 숨기기, 정기적인 소득 신고 안 하기, 비싼 투자나 도박, 이것들은 수급 자격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어요. 안정된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기초생활 수급자이시거나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복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나 법 개정 사항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